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정책이 경제다 시간입니다. 랩 2050 대표 윤영중님, 네.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준일님 모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정책 이슈 중에 가장 관심을 가지셨던 토픽을 꼽아 오셨을 텐데요. 김준일 시사평론가님부터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당정 이공계 석사 1000명의 연간 500만 원 특화 장학금 추진. 이게 막 속보로 이제 26일이니까 어제죠. 어제 당정협의 했는데 이게 막 나와가지고 제목만. 예. 네. 제목이 좀 기네요. 제목 조금만 더 줄여주시면 어떨까요? 이공계 석사 1000명의 연간 이거 어떻게 줄여? 좋습니다. 예, 장학금 준대. 이공계. 네, 이공계 장학금 500만 원. 자, 윤영중 대표님 제목만. 이제 엄마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기존에 아이 한 명당 1년씩 보낼 수 있었는데요. 1년 6개월씩 보낼 수 있게 모성보호 3법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제목만 좀 모성보호 3법 국회 통과.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각 제목에 대해서 두 분으로부터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일 시사평론가님의 이공계 장학금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예. 그냥 망한 정책이 왜 망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일단은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공계 석사 1000명한테 연간 500만 원을 하면은 총액이 얼마인가요? 네. 1000명한테 500만 원씩 연간 주면은 총액이 에게 예. 500만 원. 50억? 50억이에요. 50억입니다. 예. 50억. 예, 이게 당정에서 뭔가 야심차게 굉장히 중요하게 막 발표를 하고 이게 언론들이 막 속보로 막 받았어 이럴 50억. 하찮단 말씀이시죠 지금? 아니, 당정이 뭐 하기에는. 하찮은 것도 하찮은데 연간 500만 원이면은요 한 달에 이제 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공계 석사 1000명한테 한 달에 40만 원씩 장학금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공계 석사가 전국에 몇 명 정도 될까요? 제가 뭐 얼마인지 정확하게 숫자는 몰라요. 그런데 1년에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이 한 학기에만 9만 명씩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거는 이공계와 문과이과 다 통틀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석사는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몇십만 명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1000명 주는 거, 꼴랑 1000명 주는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생내고 또 500만 원이면 한 달에 40만 원씩인데 BK21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것만 해도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받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이제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곧 이제 정부 정책에 너무 영향력이 커가지고 지금 그런데 뭐 즉흥성과 무계획성이에요. 이게 이제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올해 작년이었죠. 작년에 결정했는데 올해 이공계 R&D 예산 16.6% 깎은 거 기억나시죠? 한 3조 원 가까이 깎았거든요. 깎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이공계 뭐 이제 연구개발 카르텔 때문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공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특히 이제 기초과학 하는 쪽에 이거 예산 다 깎았어요. 그러니까 카르텔이 없다라고 볼 수 없고 예산 낭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기초과학의 어떤 이런 쪽을 다 깎음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떠난 사람들이 사실은 포닥이에요. 생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산을 10%에서 30%까지 다 일괄적으로 다 무조건 깎으라고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면 뭐부터 깎습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부터 깎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가 없구나. 이공계 인재들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공계 석사한테 1000명 500만 원씩 주면 이공계가 살아납니까? 아니, 보닥들이 떠나니까 이제 석사생들부터 이제 다시 재 관리를 시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 의미가 있는 정책인데 너무 깎아내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과학은 망했어요. 그냥 농담이 아니라 그거는 현장의 이공계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 우리나라는 가망이 없다. 다 미국으로 지금 탈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원래도 국내파들은 거의 홀대받아가지고 자리 잡기도 힘들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이제는 그냥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그냥 정착하겠다 그냥 영주권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게다가 의사까지 지금 뭐 2,000명까지 한 1,500명 2,000명 늘리니까 지금 이거 사설도 어제 나왔어요. 예, 이공계 알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망했다. 나 이거 대한민국 망했다. 농담이 아니라 30분도 하시겠네요. 이거 진짜 농담이 1시간도 할 수 잘 있는데 들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이거를 다시 올해는 원상복구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V자로 꺾여듯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그러면 그대로 더 좋은 정책으로 아니면 최소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거의 이 시그널을 그냥 사람들이 봐서 다 이미 엑소더스예요. 그냥 망했는데 그거 가지고 50억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생되는 게 이게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실력이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공계 활성화에 대한 그 문제의식 자체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어떤 성의라든지 그 내용에서 뭔가 좀 아주 많이 망할 정도로 부족하다라는 문제의식이신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가 아니라 현장 저도 이공계 아는 분들 많은데 현장 얘기 들어보면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이 나라는. 윤영중 대표님은 네, 육아휴직. 네. 네. 모성보호 3법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된 거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게 그나마 지금과 같은 거의 전쟁적 정치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 타결한 두 번째 법안입니다. 첫 번째 법안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통과했었고요. 나름 뭐 여야가 정책적으로는 좀 합의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모성보호 3법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저는 요 이름부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성의 그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모성이라는 그 뜻이 여성이 어머니로서 가지는 정신적, 육체적 특징이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제한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내용들 보면은 뭐 꼭 그 모성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쓰는 기간을 늘려주고 또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는 오히려 남편이 이제 출산휴가를 내는 것이죠. 또 난임 치료도 본인이 할 수 있지만 같이 이제 휴가를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모성, 부성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에서도 모성, 부성 보호 3법 그리고 언론도 모성, 부성 보호 3법 정도로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뭐 여기 쭉쭉 나열된 뭐 육아휴직을 늘릴 수 있고 출산휴가도 늘려주고 여기 계신 분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충분히 다 쓰셨나요? 그리고 저 그 육아휴직 급여는 충분히 받으셨고 난임 치료 만약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휴가를 내신 적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이렇게 확대해 줄 경우에 누가 혜택을 받냐면요.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혜택을 받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아마 3년 다 채워서 쓸 수 있고요. 자녀 수에 따라서 3년 다 채워서 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정책 가져오면서 오히려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용노동부가 매년 1가정양립 실태보고서라는 걸 작성하거든요. 실태보고서에는 여론조사가 담기는데요. 1가정 양립 실태 보고서. 예, 1가정양립 실태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이제 뭐 무작위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 육아휴직을 우리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상태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에서 한 50%, 52.5% 가장 최근에 여론 그 보고서 인용된 것에 의하면 52.5%가 사용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는 게 27.1%, 전혀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20.4%, 5분의 1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도 300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가면은 급증하게 됩니다.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비중이 그냥 급증하기 때문에 이런 뭐 기간을 늘려주고 휴가도 많이 내게 해주고 이런 제도적인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잘 그 현장에서 적용되는지를 좀 살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그 모성보호라는 용어의 제한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일본에서는 소자화 대책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대책이라는 용어를 써서 소자화 자녀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대책이라는 용어를 써서 부처도 만들고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윤영준 대표님은 육아휴직 쓰셨나요? 네, 저는 제가 좋은 회사를 다녔어요. 한겨레 신문 다닐 적에 10개월 동안의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근데 그 과정도 상당히 뭐 나름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좀 썼던 것 같은데. 네. 김준일 평론가님은 육아휴직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회사 다닐 때는 애를 안 낳고 회사 그만두고 학생일 때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육아휴직이라고 할 게 없죠. 그냥 인생 자체가 육아휴직이고요. 저는 이거는 얘기하고 싶어요. 저건 문영준 대표님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우리가 공휴일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럼 공휴일이 무슨 뜻이죠? 공식적으로 노는 날.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 공휴일. 진짜예요. 공공기관이 공공의 공짜잖아요.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 공휴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민간 기업도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뭐 특히 이제 교사들, 뭐 초등학교 교사 이런 분들 진짜 제가 한 5년 동안 육아휴직하는 분도 봤어요. 막 그런 분들 일반 사기업에서 꿈도 못 꾸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일단은 여기에서 시행이 돼가지고 야 일종의 이제 확산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그거를 너무 뭐 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저는 약간 그 생각, 물론 이제 윤영 대표님 말씀대로 이게 잘 시행되도록, 일반에도 잘 시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최근에 제가 눈에 띈 기사가 하나 있는데 한국일보에서 해외 연수자를 선발을 했는데 2명 중에 1명이 육아휴직이 1년이 껴있으니까 너 자격 없어 해서 한국일보에서 그 기자를 자격을 안 줘가지고 그 미디어 오늘의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언론계에서도 아직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 심지어 근데 거의 반대되는 사례가 성동구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산입하는 경력 인정서를 발급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오히려 정반대되는 사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은 대한민국 망했다 쪽으로 계속 이제 망했지. 강조를 하시고 망했어. 그래도 희망이 있다 다 쪽으로 이미 나자, 가시는데 그냥.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공휴일에 공이 더불어 공짜를 써서 이거- 모두가 쉬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팩트인가요, 정말? 맞죠?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 공휴일이에요. 예.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공휴일이죠. 예. 더불어 공짜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은 민주당이 개최했던 제1회 정책 디베이트. 정책 토론이면 정책 토론이고 팔리시 디베이트면 팔리시 디베이트지 이게 왜 정책 디베이트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겉멋이지 겉멋. 아닙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좀 이따 설명해 주시고 그 주제가 금투세였어요. 금투세 지금 시끄럽게 된 지가 시간이 꽤 됐는데 이 총평을 좀 두 분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윤영중 대표님 용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부터 해주시면서. 용어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말로는 디베이트와 디스커션 둘 다 토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영어에서 디스커션과 디베이트는 엄밀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근데 디스커션은 좀 보다 넓은 개념의 토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형식도 좀 자유롭고 의견 교환이 주된 목적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의견 교환이든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교환이라든지. 하지만 디베이트는 한 사안을 두고 특히 찬반이 분명하게 대립할 수 있는 한 사안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맞붙는 토론을 디베이트라고. 찬반 토론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뭐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찬반 토론이겠죠. 네.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내자인데 찬반 토론이나 디베이트나 겉멋들었다니까 민주당. 네, 총평하자면은 저는 시도는 참신하고 그리고 의미 있었다. 근데 내용은 참 아쉽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제가 다 보지는 못하고 기사로 봤어요. 이거를 뭐 볼만한 시간은 안 돼서 그런데 애썼다. 애썼다. 뭐 그냥 한마디로 애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유의미한 시도라는 데 대해서는 이제 두 분 다 공감을 하시는 건데 민주당 의원 중에 이제 이강일 의원이라고 있죠. 원래 이제 그 한나라당에 있었던 김영춘 의원 보좌관 출신의 의원이고 청주 상당 지역구 의원인데요. 이게 역할극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논란이 한번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찬반 토론을 원래부터 이렇게 목표로 한 거고 의도한 거라면은 어느 정도 역할극은 또 뭐 어쩔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 때는요, 이 표현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쓸 필요가 있고, 특히 정치인들은 그런 설화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설화를 겪은 이제 두 의원 모두 초선 의원인데요. 저는 이제 아마 그 이 역할극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방금 말씀 제가 드렸듯이 디베이트이기 때문에 찬성 측은 찬성의 입장을 얘기를 하죠. 사실 이 토론은 합의를 보기 위한 토론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는 합의를 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찬성 측의 의견을 분명히 하고 반대 측의 의견을 분명히 하고 서로 논박을 원활하게 하는 게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을 것으로 저는 이제 선회할 수 있는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회해 주진 않을 거란 말이죠. 특히 우리가 극이라는 표현을 쓴다면은 뭔가 가장 연극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사안을 두고서 무슨 가장 연극을 한다고 막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표현은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강일 의원의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보시는 거고, 김준일 평론가님은 이 역할극 문자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가 정말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그 압박에 취약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민원인들이 됐든 뭔가에 강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 국회의원들이 쩔쩔 매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권자의 마음을 존중해야 되고 의사를 존중해야 되지만은 본인이 소신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뭐 그거 애시당초 이게 역할극이라고 뭐 이렇게 외부에 공포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꿀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낙선시킬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아예 그거 아니라니까. 이거 억울해. 내가 맡은 게 이건데 시키니까 하는 건데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지. 그 정도 소신도 없으면은 애시당초 그럼 처음부터 이거 역할극이라고 공표를 하든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 소비자주의가 너무 좀 극심해지고 이게 조금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그걸 보면서 오히려 이제 뭐 이 내용보다는 너무 취약해졌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민감해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야 너희도 1,400만 주주들이 전부 다 이거 그러면은 반대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익단체의 목소리가 매우 큰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구나,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도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유예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저는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 포퓰리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치인들의 본연의 업무 아닌가요? 이 민심을 청취하고 거기에 그걸 반영해서 이제 제가 정치적 행동을 하는 강력하게 거예요. 주장하는 게 있어요. 1,400만 금융투자소득세 깎아주지 말고 2천만이 내는 소득세, 근로소득세 좀 깎아줘라. 이거를 하면은 경제가 살아날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거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근로소득세 깎아주면은 다 시장에 가고 마트에 가가지고 내수시장 활성화돼요. 토론의 산으로 갈 것 같은데 근로소득세를 깎아주게 되면 세수 펑크가 엄청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올해 30조가 펑크나게 그러니까 1,400만 건을 깎아주면서 2천만 건을 왜 안 깎냐고. 1조밖에 안 들어옵니다. 나는 요즘 근로소득세 안 내 이제.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종합소득세도 좀 깎아달라고. 근로소득세도 이미 30%는 안 내고 있어요. 세금, 면세자입니다. 네. 세금 문제에 대해서 뭐 모두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건 맞고 각자가 내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금융투자세가 논란이 됐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제1회 정책 디베이트라는 행사를 열었고 이게 역할극이었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된 데 이어서 또 이 행사 도중에 김영환 의원 이분도 이제 보좌관 출신인데 역시 초선 의원이고요. 인버스에 투자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파문이 일었습니다. 사실 금투세 놓고 시행팀, 유예팀 이렇게 놓고 했는데 시행팀의 두 분이 맞습니다. 네. 논란 설화가 그렇죠. 낸 거죠. 또 많이 압박을 받은 모양인데요. 일단 제가 오늘 방송도 이 형식이 조금 유감인데, 물론 이 방송에만 유감인 게 아니라 요즘 언론의 이제 보도 행태들에 상당히 좀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이제 정치인들은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일으킨 설화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데 지금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과 또 이 사안을 한 정당이 잘 다루기 위해서 찬반의 의견을 좀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토론하겠다는 형식으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논의들은 거의 다 완전히 사장됐고요. 이 토론은 딱 두 가지 키워드로 딱 요약되고 있어요. 인버스, 역할극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토론에 대해서 금투세 토론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인버스 역할극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뭐 김영환 의원을 굳이 뭐 이렇게 실드를 쳐줄 필요는 없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직전에 이현희 의원이 이제 유해팀의 이연희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와 우리 경제의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나름의 이제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앞으로 3년 동안은 우리 증시는 우하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건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는 본인이 취지는 인정하지만 어떤 시점에 도입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같은 시기엔 도입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경기에 대한 예측은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죠. 근데 거기에 대고 이제 김영환 의원께서 그렇게 우하향할 것이라는 것을 신념처럼 가지고 계신다면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 그 잘 이렇게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굳이 선회를 하자면은 나름의 이제 그게 본인의 소신이 아니라 뭐 나름의 논리 구조상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 실제로 없는 것 봐서 뭐 그 지금의 한국 증시의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뭐 이런 정도의 말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나.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 예. 아니 뭐 큰 틀에서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압박도 못 견디려면 토론에 나오지 마라. 의원들, 김영환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300명 중에 몇 명이나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아니 그러니까 좀 훈련을 해서 나오던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안 떨어진다니까. 김영환 의원이나 이쪽의 유해팀은 안 떨어진다는데 왜 계속 떨어진다라고 그래. 아니 떨어질 것 같으면 뭐 인버스 투자하든가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토론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욱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할 거면은 이제 하지 못하고, 사실은 윤영중 대표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언론의 행태에 유감을 표했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안 그런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무사히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언론은 항상 그래요. 언론이 항상 그렇게 보도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기본으로 하고 이거를 들어가는 게 정치인들의 임무예요. 맨날 내 말에 오해가 됐다 정치인들 얘기하는데, 오해되지 않게 명확하게 얘기하면 되는 게 그런 거 하라고 정치인 세비도 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해요. 심지어 동의를 하지만은 이거는 아주 잘못된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이 디베이트를 완전 망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훈련 좀 하고 나오시라. 여기 나오시는 분들 진짜. 앞으로 디베이트를 안 하게 되면 더 훈련할 기회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마 이 두 가지 키워드 가지고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도 국민의힘 대표도 뭐 고등학생들처럼 뭐 이상한 역할극을 한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저는 이 발언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고등학생들을 왜 비합니까? 네.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네. 인공관 속성 얘기까지 이제. 고등학생들은 왜 비하? 고등학생들처럼 이상한 역할극을 한다? 고등학생 비하잖아요, 이거는요. 고등학생도 이거보다 잘하겠다, 솔직히. 한동훈 고등학생 비하 논란. 네, 그래서 고등학생 비하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역할극이라는 거, 어쨌든 이런 단어만 이제 꼬집어가지고 뭐 이런 시도들을 갖다가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뭐 김건희 특검법 가지고 국민의힘 찬반 토론할 수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뭐 최상면 특검법 가지고도 찬반 토론도 못하는 주제에 뭐 이런 정책적인 사안을 가지고 찬반 토론하는 모습을 저는 여당도 보고 싶고 야당도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두 부분을 이제 먼저 다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에 증시가 하락한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이제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박찬대 원내대표였나요? 국민의힘 쪽에서 퍼뜨리는 괴담 아니냐? 이건 뭐 하지만 또 이제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 그거 괴담으로 치부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금융투자소득세와 증시 하락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지 뭐 이번 토론에서도 다뤄지긴 했겠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많이 다뤄졌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성 그 시행팀과 유예팀 모두 아주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그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몰라요. 모르지. 누가 알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그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아주 축약하고 거칠게 얘기해서 증시에 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한 100가지 있다고 생각합시다. 100가지가 있는데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가가 막 갑자기 막 $200 막 치솟는다. 라는 이슈와 금투세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뭐 어떤 것이 더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당연히 유가겠죠. 네?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서도 효과의 그 질이라는 거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각 요인들별로 어떤 건 큰 영향을 주고 어떤 건 작은 영향을 주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금투세는 시장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뭐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는 것도 사실은 좀 부적절한. 한 이강일 의원께서 그 금투세가 2020년도에 처음 도입됐을 때 그때 주가가 올랐다. 그리고 2022년도에 유예했을 때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이제 근거 자료를 대면서 오히려 이것과 그 금투세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금투세를 도입해서 확실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금투세를 도입하면은 확실한 건 당연히 세금이 걷어진다는 겁니다. 세금이 어디 걷어지느냐?
수익에 걷어집니다. 그 수익에 걷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근거 가지고 더 이제 논의를 해야겠지만 그 정도 확실한 것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은 전체 내용 잘 안 보셨다고 하니까 이 정도 아니요, 자세하게는 뭐 기사를 다 봤고요. 보셨어요? 네, 다 봤죠. 제가 뭐 이제 토론회를 이거 실시간으로 유튜브나 이런 걸로 안 봤다라는 거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예.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제 대부분 아마 국민들, 음. 독자들, 시청자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마 최대치였을 것 같습니다. 실제 토론을 실시간으로 시청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리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지금 이런 내용이 충분히 적절히 전달이 됐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미지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그겁니다. 지금 5천만 원 이상의 주식, 국내 주식 같은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이제 과세를 한다라는 건데 5천만 원이 투자액이 아니라 순수익이에요. 그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거 말씀드렸는데 10억 투자하면은 평균 수익률 5% 잡으면은 주식 투자로 물론 그거보다 더 잘하는 분도 있고 뭐 마이너스 까먹는 분들도 있지만 5%도 보통 많이 잡은 거거든. 1년에 주식으로 수익률. 그러면은 10억을 지금 주식으로만 국내 주식으로만 지금 굴리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5천만 원을 받으면 수익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은 이거 떨어진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해외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정말로 다 맞는 거냐? 모든 우리나라에 그러면 10억 이상 하는 슈퍼 개미들이 다 해외로 탈출할 것이냐? 그러니까 탈출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수익률에 대해서 조정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14% 정도 수익을 한다라면은 여기에서 떠나가지고 얻는 이익과 만약에 남아서 얻는 이익을 재보면서 아니면 아예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지의 영역이고 저는 이거는 어차피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스킬적인 부분을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되게 미흡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계속 민주당한테 수세적인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정무적이고 정략적인 거를 하려면은 이거를 공을 폭탄을 국힘에 던져야 돼요. 사실 그거를 잘 못하고 있다.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밸류업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도입하면 안 되고 먼저 우리나라 코리아 밸류업 하는 법안들 만든 다음에 이거 도입하자라고 하잖아요. 그거 믿을 수 있나요? 이소영 의원이 그런 주장하는데 이거 유예되는 순간 다 까먹어요. 아무도 또 신경 안 쓰다가 또 닥쳐오면은 그때 이제 부랴부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이 그렇게 항상 해왔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하려면은 지금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상법 개정안 국힘이 절대 못 받거든요. 상법 개정안부터 하자.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그러면 그게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니 그러면 상법 개정안 해가지고 이사들이 주주의 그런 가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거 우리 당론으로 지금 내겠다. 그러면 국힘 니네 어쩔 건데 해가지고 이거를 국민의힘에 넘겨야 되는데 최소한 스킬적으로 보면은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폭탄 안고 지금 자기들끼리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정무적으로도 미숙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바람직한 토론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방송 토론. 네. 저희를 뭘로 생각하신 건가요? 네. 정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뭐 민주당의 정책 디베이트가 뭐 자충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나름 괜찮은 빌드업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에요. 이거 표현 자체도 좀 어렵죠. 뭐 이사의 주주 충실이 뭐고 기존에는 주주한테 충실 안 하고 도대체 뭘 했다는 거지?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그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재판에서 주주들에게 손해가는 그런 의사회 결정에 법원에서 그들에게 범죄로서 배임이나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사회 여태까지 그 의무를 규정한 규정들에 회사에 충실한다는 내용들만 있었는데 여기에 이사들의 주주 충실 의무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법원의 결정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와 자본시장의 후진적인 모습들이 정말 많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정말 막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몇몇 기업만 뭐 거론을 해보면은 뭐 올 여름은 정말 역대급으로 덥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스크림 정말 불티난데 팔렸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 주가가 지금 바닥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가요? 그 최대 주주 일가가 경찰관 폭행하고요.
또 요즘 일감 몰아주기 이슈로 공정위에 제소를 받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고요. 막 이런 지배구조와 총수일가의 뭐 그런 이제 일탈 뭐 이런 이슈들로 항상 오너 리스크라고 표현이 되죠. 그리고 오히려 뭐 알짜배기 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주가 가치를 괜찮게 평가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짜배기 회사를 몇 개 보유하고 있는 뭐 지주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못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 이유가 있어요. 이 알짜배기 회사를 결국에는 뭐 가족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떠넘길 거다. 혹은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어떤 방식으로든 누를 거다. 발행량을 조정한다든지. 그래서 이 최대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가를 오히려 올리는 방향이 아니라 내리는 방향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를 이건 저 같은 사람들이 뭐 그냥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 컨센서스고 뭐 외국의 뭐 그 주식 평가 기관들에서도 다 지적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뭐 개선하기 위해서 뭐 그동안 뭐 자본시장의 여러 제도들이 많이 논의되었거든요. 뭐 집중투표제 뭐 표현을 쓰면 다 어려운데요. 뭐 집중투표 제도라든지 뭐 전자투표 제도라든지 뭐 이게 이사회 의사결정 시에 뭐 투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법안들도 많이 발의가 되었는데 그동안 진짜 문제는 정치권에서 특히 국회에서 이것의 소신을 갖고 제대로 논의를 하고 제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야말로 거기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소영 의원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하시고 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서 저는 좋은 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인상도 그런데 한 2, 3주 전부터 이소영 의원이 막 여러 방송에 나와서 이 금투세 자체보다는 이제 상법 개정안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갖다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디베이트가 있다는 걸 홍보를 하고 디베이트를 실제로 했고 디베이트에서 물론 인버슨이 역할극인 이런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결론을 민주당에서 낸 건 이거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금투세 제도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견해랑 큰 여파가 없을 거라는 견해로 갈린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네. 세 번째가 이게 핵심인 것 같은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 이런 결론을 낸 거죠. 이러면서 이제 아까 쓰셨던 용어 중에 빌드업이라는 용어가 확 꽂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상법 개정 쪽으로 가는 그런 수순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계기를 이제 민주당이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 논의가 좀 숙성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진 않다. 네. 아니,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맞고 기사 이제 상법 개정안 검색해 보시면은 지금 뭐 전문가들의 뭐 경제지대 막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뭐 상법 개정안 밀어붙이는 뭐 야당 뭐 이런 거 막 기사 계속 오늘도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상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그럼 대한민국 주가가 뜨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금투세를 이거를 도입을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주가가 폭망하지도 않고요. 상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저는 폭등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이거 아주 구조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고려아연 지금 인수합병이잖아요. 고려아연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철금속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회사고 완전 알짜배기 회사인데요. 여기가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시가총액이 14조 원 정도 돼요. 14조 4천 뭐 15조 원 정도 안 됩니다. 뭐 계속 바뀌니까. 근데 여기 매출액이 1년에 11조예요. 아니 매출이 11조인데 시가총액이 14조 원밖에 안 되는 회사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지금 경영권 분쟁 붙었는데 여기에서 쩐해 전쟁으로 지금 추산되는 거는 한 2조 원 정도에서 3조 원 정도면 이거 먹을 수 있다 없다가 지금 판가름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정말로 고려아연이 일부러 자신의 주가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영풍이 지금 최대 주주고 지금 MBK랑 손잡고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정확하게는 경영권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상법 개정을 하면은 이 고려아연의 원래 주가대로 갈 수 있느냐? 이건 복잡한 문제예요, 솔직히. 그거 제도적인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할 수 있는 그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크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주주의 편을 들어주는 이사를 한 명도 넣을 수 없는 제도잖아요. 근데 주주의 편을 드는 이사를 한 명이라도 넣을 수 있어서 뭐 최대 주주들이 좀 기업에서 돈을 빼가는 형태를 좀 막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 기업 가치가 오를 수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한국 주시장에서 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 고려한 형태랑 되게 비슷한데요.
최대 주주가 바뀔 것 같으면 상당히 우량한 회사에서 최대 주주가 바뀔 것 같으면 혹은 최대 주주가 갑자기 바뀌면 주가 오릅니다. 근데 대부분 2배 가까이, 2배, 3배 오르거든요. 최근에 예를 보면 남양유업이 있어요. 남양유업이 그 불가리스가 뭐 코로나에 도움된다라고 이상한 헛소리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막 기업이 위태로워질 것 같으니까 누구 사모펀드한테 넘기려고 했는데 또 철회한다고 했다. 그 법정투쟁, 지난한 법정투쟁 그때 한 3년 지나가서 판결이 났거든요. 넘겨주기로 한 계약이 유효하다. 그래서 바뀌는 날 2배 올랐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것은 그냥 주주들과 시장에서는 주인만 바뀌어도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배구조가 좀 멀쩡해진다 싶으면 주가에 반영이 된다. 네,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는 시장의 평가입니다. 지금 상법이 약간 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갖추는 쪽으로 개정되는 게 그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구조를 갖추는데 제가 유리하다. 말씀드린 거는 윤영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상법 개정안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좀 우려도 있지만은 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주가가 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뛸 수도 약간의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갑자기 상법 개정안을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코리아 밸류가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이게 100에서 150%로 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복잡한 이 시장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금투세 도입한다고 해서 폭락 안 한다니까요. 그거는 다 약 파는 건데 상법 개정안을 도입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폭등하지도 않아요. 원래대로 되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거 하지만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당략을 말씀드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두드러 맞고 쳐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그러면 그거라도 던져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탈출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런 약간 정무적 판단이 안 된다. 지금 뒤늦게 이제서야 이제 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뭐 금투세 도입 이후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사실 있죠.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있죠. 몰라요. 아니, 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있어요. 예.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니까요. 금투세도 그렇고 상법 개정안도 그렇고 사실 뭐 증시 부양을 위해서 또는 증시의 폭락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이 대중적인 인식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 또 현실이긴 하죠.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해야 될 일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럼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낼 것인지 한 달 동안 뭐 보자 이런 메시지가 나온 상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이걸 당론화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방향으로 갈지 이걸 지금 다들 이제 지켜보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전망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유예하겠죠. 뭐 솔직히 이재명의 당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미 본인의 의사를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빨리 의사결정을 해버려가지고 방향성을 잡은 거다. 그러니까 역할극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닌가. 이거는 뭐 유예를 위한 거고 친명 좌장이라고 올리는 정성우 의원도 유예해야 된다. 그리고 아예 이거를 무슨 당론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아예 지도부에 일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약간 밑밥을 깔고 있는 거고 저는 차라리 폐지해라. 유예할 거면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유예한다고 해서 또 민주당 그러면은 3년 뭐 몇 년 유예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또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금의 민주당의 이런 상황이라면은 또 이거 가지고 또 괜히 욕만 먹고 그냥 폐지하고 증권거래세 원래대로 복구해라. 그럼 차라리 그냥 세금이라도 더 걷게. 지금 그 기사를 하나 제가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 적자국채 발행한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224조 원인데 문재인 정부보다 지금 1.5배 많대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코로나라도 왔지. 지금 세수 펑크 나서 난립니다. 지금 2년간 지금 80조 원 세수 펑크 나가지고 지금 중앙일보도 사설 쓰고 난리예요. 세금 지금 거둘 수 있으면은 무조건 어디서든 걷는 게 나라를 위한 거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 정치 세력의 자세라고 봐요. 그게 지금 야당이라고 해서 그거에 반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러면은 그냥 증권거래세 원래대로 복귀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폐지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이거. 김준일 평론가님은 민주당에는 국힘에 던지라고 하시고 국힘과 여권에는 세금을 매겨라.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공격을 해야 돼요. 너희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정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너희 그럼 세금 어디서 걷을 거냐 이런 거를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폭탄 안고서 지금 이렇게 자기들끼리 돌리고 있으면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
윤영중 대표님은 민주당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유예할 것 같아요. 이번 토론회로 좀 더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뭐 마음이 유예 쪽으로 더 많이 쏠렸고 유예 쪽에 토론팀의 주장들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렇게 뭐 유예할 거면 2020년도에 뭐 여야 합의로 왜 통과된 거냐? 도대체 여태까지 이 포퓰리즘에 휘둘린 무슨 의미가 있는 지금까지 논의 과정이었냐라고 당연히 이제 뭐 평론가님께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번 금투세 논의가 과연 없었다면 이사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논의를 이런 수준으로 공론화시킬 수 있었을까? 우리의 지배구조와 그 자본시장의 선진화 관련된 이슈들을 이런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올릴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동안 나름의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토론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런 토론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제 토론에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금투세 도입은 이렇게까지 반대가 심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증세가 아니라 감세예요. 예, 전체 재정의 측면에서 보면요. 그것 때문에 현재는 그렇죠. 예, 현재는. 아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래요. 이거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 깎아주고 있었고 또 내년에 이거 도입 때문에 또 깎아주거든요. 근데 이 깎아주는 금액이 훨씬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세를 하려고 이렇게 큰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건데 참 희한한 상황이라. 사실 이건 저는 조세 디테일을 애초에 2019년, 20년에도 좀 국회의원들이 잘 알았다면은 이런 상황이 안 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고 결국에는 지금 1% 과세하는 게 이제 뭐 과세도 된다 1%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어제 얘기도 나왔는데 1%만 해당되니까 과세도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가 5천만 원 수익을 내는 그런 대상들이 1%가 아니라 5%, 10%, 20%더 많아지는 시장을 좀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 주장에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김현정 의원 저는 어제 토론회에서 김현정 의원과 이소영 의원 두 의원을 좀 발견한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팀이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뜨거운 끝내주는 토론 보여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김준일 평론가님 그리고 윤영준 대표님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